지금으로서는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할 때 펀더멘탈을 벗어날 정도로 이축된 심리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선침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또 이렇게 팀장님 의견대로라면은 3분기 때 한번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궁금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반등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투자 대상을 선택을 할 때 좀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점하는 형태로 좀 접근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펀더멘탈을 벗어날 정도로 이축된 심리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사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선침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분기 때 특히 4월 달부터 이제 6월 사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아있는 하반기 동안 3분기 때 반등 구간을 놓고 봤을 때 낙폭이 가대한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반등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그 대상들을 놓고 본다고 해도 저는 전기차 2차 전지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대상들이 이런 나스닥 지수 내에서 어떤 테마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좀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대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있어요. 왜? 투자자들이 미국의 기술주에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 4월부터 6월 달까지 미국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던 이유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 이유는 결국 올해 그리고 내년 사실 탈코로나에 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탈코로나 시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결국 비대면 산업이 기하되면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늦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OTT 서비스를 하고 있는 넷플릭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의 공통 분모는 구독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근데 올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기술주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공통적으로 구독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탈코로나 시대에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더 테스트를 할 가능성은 낮다 좀 보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성장의 원천이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 상단에 보시면 미국의 요소 생산성하고 나스닥 지수를 연도별로 같이 그려놓은 건데 미국은 유일하게 매년 생산성이 그동안 증가를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예요.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생산성 증가와 함께 계속 올라왔죠. 이렇게 됐던 이유는 1980년도 이후부터 사실 미국의 경제 성장의 원천을 사실 디지털 산업에서 찾아왔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갓,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뭐 테슬라, 뭐 애플, 뭐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미국의 중장기 어떤 경제 성장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계속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국가거든요. 근데 그 열쇠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 조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성장주들 눈여겨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약간 달라질 거예요. 투자 대상이. 기존에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우주항공, 메타버스 같이 기존에 없었던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이익도 많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올해 2분기 지금 6월달 지금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시각 말고
앞으로 중장기 시각을 놓고 좀 투자에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뭐 기술주라고 말씀하시면은 사실 여기에 이제 뭐 반도체도 포함이 되긴 하잖아요. 아, 네. 네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약간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 반도체는 업황을 타기 때문에 보통 사이클이 2년 주기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특수를 좀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이클이 좀 앞당긴 부분들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 사이클이 약간 텀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어차피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네. 반도체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사이클도 다시 또 찾아오긴 할 거예요.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좋게 보지만 저는 이제 좀 새로운 산업들에서 네. 좀 주목을 하는 거고 이 메타버스를 놓고 봤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라고 좀 봐요. 그래서 네네. 저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대표적인 그렇죠. 기업이라 볼 수 네네.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좀 많이 크게 떨어졌을 때는 사실 사 놓으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예. 왜냐면 반도체가 또 반등을 해야지 우리나라 증시도 예. 반등하니까 그렇죠. 예. 네네. 좀 그런 관점에서 기술주들이 좀 저가 매수 그런 뭐 관점에서 자금 유입되면은 약간 좀 우리나라 좀 증시도 좀 좋아졌으면 하는 네네. 바람으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미국 증시 관점에서는 3분기에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간 많이 빠졌었던 하지만 성장성은 있는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네. 나올 것 같고 그렇다면 약간 신흥시장 관점에서는 한국은 아까 슬쩍 네.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글로벌 경기가 아무래도 좀 그런 상황에서는 뭐 미국 시장 따라서 물론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뭐 추세적으로 막 이렇게 상승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쪽이 좀 매력적일까요?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이제 연준의 긴축 행보로 인해서 사실 신흥국에 대한 투자 심리가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멈추기 전까지는 그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신흥국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 중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 정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올해 상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중국 증시가 부진을 했었어요. 4월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그렇게 됐던 이유는 칭링 정책을 고수하는 거. 이 칭링 정책은 코로나 제로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올해 10월 전후로 제20차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다는 부분들을 명분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칭링 정책 고수를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 간헐적으로 통화 정책을 써왔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4월달 이후부터는 좀 약간 중국 증시가 올라갔던 이유들은 올해 하반기 때 결국 시진핑의 3연임이 확정되고 나면 올해 이제 중국 정부가 연초에 제시했던 게 성장률 목표치가 5.5% 내외예요. 근데 이거를 꼭 달성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중국 같은 경우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공격적인 정책을 꺼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기보다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2조 5천억 이한 정도 되는 금액을 통해서 감세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죠. 결국 기업들의 현금 흐름을 원활히 하게 된다고 하면 뭐 기업들의 어떤 설비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기업 또 가게들의 소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걸 염두에 두면서 지금 현재 정책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화 정책도 뭐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겠지만 지금 현재 시중 유동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국의 M2 증가율이나 사회 융자 총액 금액 이 자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상반기 때 증가율이 11% 전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하반기 때 중국의 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보여왔던 것처럼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신국의 답은 좀 중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이거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중국이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땐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제 봉쇄라든지 그런 네네. 부분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약간 좀 이렇게 좀 경제 회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네.
올해 1분기 중국의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4.8% 성장을 했어요. 네. 예상치가 4.4였고요. 그리고 전분기가 4%였기 때문에 전분기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기 때문에 선전한 수치가 나왔다고 좀 볼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런 봉쇄 조치 영향이 3월 달부터 반영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 2분기 때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은 좀 조조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놓고 중국 증시를 논할 때는 사실 하락 압력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더멘털에 대해서 중국 증시의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혀 반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제 3월 달, 그러니까 네. 이제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중국 경제 부진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 3월이긴 한데 네. 이제 그때 당시 중국의 굴삭기 판매량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급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의 징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2분기는 녹록지 않죠. 다만 3분기, 4분기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성장률이 좀 개선되는 추이는 분명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중국 성장과 관련된 우려들은 좀 약간 낮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 그래서 2분기 때 한때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엄청 빠졌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빠진 다음에 대신에 이제 그런 각종 정기 부양책 그런 시그널이 나오면서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그렇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약간 좀 견조하게 버티는 그런 모습이 하반기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좀 반영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간 뭐 글로벌 증시 상황, 네네. 또 이 상황에서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또 이런 현상을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약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네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네. 네. 3분기는 좀 증시가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 좀 드렸었고, 네네. 4분기 때는 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2023년 2분기 정도 되면 미국이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주가는 한 6개월 전부터 반영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분기 때 좀 반등 국면에서 부각될 수 있는 대상은 나스닥 내에서도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우주항공 메타버스,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때 큰 폭으로 하락했던 낙폭 가대 성장주들이 반등을 견인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좀 투자자분들이 좀 귀에 기울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4분기 때는 시장 하락 압력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정말 여전히 좀 주식과 관련된 상품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숏 전략을 취하거나 인버스 상품을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는 좀 얘기를 좀 드렸었죠. 네. 그런데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네. 사실 이제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하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 내년도 2분기 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는 상황에서 위험자산이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서 말씀드린다는 거는 좀 변별력이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하면 결국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도 보면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을 놓고 본다고 하면 주식에는 미국과 중국, 채권은 하이힐드 시니어론, 원자재는 금과 달러, 부동산은 이렇게 미국 넣어놨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자산별로 놓고 봤을 때는 금과 달러 이거를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좀 가장 좋은 대안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안 좋을 때가 가장 또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 투자 기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돈을 가지고 한꺼번에 넣기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으로서 대응하는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는 매달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는 어떤 현금들이 있다고 하면 좀 꾸준하게 사 모으는 전략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안정적으로 얘기할 때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어른 버핏조차도 중장기적으로 막 추천을 하는데 저는 성장주, 차라리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을 매달 아니면 수시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있으면 꼬박꼬박
투자하는 그런 전략들이 좀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보통 경기 불황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지속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과거 글로벌 위기 이후에 미국의 경기 순환을 놓고 본다고 하면 보통적으로 전체 기간은 9년 5개월 정도였고요. 경기 후퇴 불황, 회복과 호황을 놓고 봤을 때는 각각 1년과 1년 5개월, 그리고 1년 1개월, 그리고 5년 6개월 정도 됐었죠. 네. 예. 근데 경기 불황이 1년 정도, 1년 5개월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는 다시 또 경기 회복과 경기 호황 국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정말 길게 보면 자본주의 역사가 100년이 넘는데 어쨌거나 우상향 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되면서 이 IT라든지 사실 그쪽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정말 길게 본다면 단기적으로 말고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네. 그런 기술주들, 헤게모니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런 기술주들을 사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네.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좀 많은 그런 네. 뭐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셨는데 오늘 또 내용이 또 워낙 또 될 수 있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그 다음에 다양한 뭐 경제 지표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변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뭐 경기 침체와 미국 증시의 뭐 전개 과정,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 이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앞으로 닥칠 위험 환경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긴 시기를 갖고 이제 인내하는 어떤 부분들도 분명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어차피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거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언제 경기 침체에 들어갈지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6월 FOMC를 통해서 제시된 올해, 내년, 내후년에 정책금리의 상단 수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들어갈 확률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2분기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확률이 높은 시기라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는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3분기 반등을 가능하겠지만 4분기 때는 하락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3분기 때는 결국 올해 악재였다고 볼 수 있는 이 물가 증가율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점이 3분기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4분기 때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증시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4분기 때는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들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투자는 시간과 싸움이기 때문에 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께 꼭 미국의 기술주를 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도 좋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전기차 2차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우주항공과 같이 그동안 없었던 어떤 산업들 그리고 앞으로 개화되는 사업들을 좀 남들보다 빠르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큰 수확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그 시점이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서 이제 6월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시기는 이렇게 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문당준 팀장이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너무나 빠지다 보니까 네네. 사실 3분기에 어쨌든 반등이라도 한번 나와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정말 좀 나와줬으면 네. 좋겠고 그리고 뭐 4분기에는 그런 내년 2분기의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뭐 빠질 수도 있지만은 또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뭐 또 발표되는 FOMC 결과라든지 네네, 그렇죠. 또 거기 그때 예. 나타난 매크로 변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또 충분히 조정될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뭔가 변곡점이 나타난다면은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또 한번 네, 또 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간에 길게 본다면은 어차피 네. 성장하는 산업이 성장하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확실히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그런 뭐 기술주라든지 그쪽에 좀 관심을 두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남준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